여기 영국의 국회의원 딸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만난 한국인 남성과의 언쟁을 시작하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진실을 들은 뒤로 그녀는 한국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이럴 수는 없다며 이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 그럼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대학교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소피아입니다.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전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영국 상류층 가문의 딸로서 저는 늘 정해진 길만 걸어왔습니다. 보수당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옥스포드 교수인 어머니 밑에서 완벽한 귀족 아가씨로 자라나야 했죠. 하지만 그날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제 친구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빠져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소피야, 너무 달라졌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절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아요. 그들은 모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제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는지.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가족은 영국 상류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는 보수당 국회의원이시고 어머니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통제와 억압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입는 옷 하나하나가 검열 대상이었죠. 소피야, 그건 너무 화려해. 우리 가문의 품위를 생각해야지.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친구는 부모님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대부분 아버지의 정치적 인맥과 관련된 자제들 뿐이었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미술도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화폭 위에서는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그저 귀족 가문의 기본 교양 정도였나 봐요. 예술은 취미로 충분해. 내 미래는 옥스포드에 있단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저는 예술대학 진학을 꿈꿨어요. 런던 예술대학교 입학원서를 몰래 준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우리 가문은 3대째 옥스포드를 나왔다. 내가 이 전통을 깨뜨릴 순 없어. 결국 저는 부모님의 뜻대로 옥스포드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영국 상류층 집안의 모범생 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마치 아름다운 새장 속의 새 같았네요. 황금빛 새장이었지만 결국은 새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았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거든요. 그건 바로 세계문화동아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세계문화동아리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모임이라는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모든 활동들은 부모님의 철저한 검열과 승인을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부모님 몰래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한 첫 모임에서 유키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생머리에 테두리가 얇은 안경을 쓴 유키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이었어요. 도쿄대 교수이신 아버지와 유명 음악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유키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더군요. 전통과 예절을 중시하는 가정환경, 엄격한 교육,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키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나면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엔 런던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돌아다녔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저에겐 큰 위안이 됐어요. 드디어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키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동아리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유키는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죠. 소피야, 너무 한국 문화에 심취하는 건 좋지 않아. 일본 문화가 훨씬 세련되고 전통 있는 문화야. 너같이 좋은 집안 아가씨한테는 그게 더 어울려. 그때는 그저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유키의 통제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다른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더니 제가 입는 옷이나 화장 스타일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스타일은 너랑 안 어울려. 이건 너무 과해.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너의 품위가 떨어져.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였다면 유키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통제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런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평생 통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게 됐어요. 에밀리였죠. 한국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온 에밀리는 제가 만난 그 어떤 친구들과도 달랐어요. 자유분방하면서도 따뜻한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죠. 에밀리를 통해 접한 한국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케이팝을 들으며 함께 춤을 추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유키가 말한 것처럼 세련되지 않고 품이 없는 것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에밀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제 인생은 조금씩 다른 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들려주는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죠. 유키는 이런 제 변화를 못마땅해 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저를 동아시아 학생회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우를 처음 만났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진우는 제가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소피아는 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진우의 첫 질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항상 제 아버지 이야기부터 꺼냈는데 진우는 달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제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아니 강요받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때 진우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는 진우의 말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이 있어도 결국 최종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고 했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진우와 보내게 됐어요. 한국의 청년 문화, 사회운동,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풀어내는 방식에 매료됐어요. 너의 그림에는 독특한 시각이 있어. 제가 몰래 그려둔 스케치북을 우연히 본 진우가 했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그림을 귀족 아가씨의 우아한 취미 정도로만 봤는데 진우는 달랐어요. 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제 예술적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죠.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린 전통 공예 전시회에 진우와 함께 갔을 때였어요. 오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통이란 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되어야 해. 진우의 이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유키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고 부모님의 감시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유키는 제가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들의 문화는 피상적이고 천박해. 너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유키의 그런 반응 이면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영화 파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위안부와 독도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된 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죠. 그건 제 눈을 뜨게 한 계기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죠.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역사가 스크린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제 무지했던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진우는 영화가 끝난 후 저와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죠.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저로서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키를 만났을 때의 일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평소와 달리 어둡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요즘 너무 한국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영화. 나는 내가 그런 걸 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유키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건 다 조작된 거야 라며 화를 냈고 심지어 제 SNS에 올린 한국 관련 게시물에 비난 댓글을 달기도 했죠. 한 번은 도서관에서 제가 보던 위안부 관련 자료를 횡락가채. 이런 거짓말로 가득한 책은 읽을 가치도 없어. 라며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키가 다른 일본 유학생들을 동원해 저를 고립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최근 반일 성향이 심해졌어? 라며 소문을 퍼뜨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저를 배제하려 했죠. 심지어 제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내 소피아가 최근 급진적인 사상에 빠져들고 있다. 고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지. 위안부도 다 자발적으로 간 거라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료들은 전부 한국의 프로파간다야.
유키의 목소리에는 이성적인 토론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주입된 것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유키의 친절과 배려는 전부 가면이었다는 걸. 제가 그동안 알고 지낸 유키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해 저를 조종하려 했던 거죠.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강제징용의 실상, 문화재 약탈, 민족말살 정책.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키가 그토록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국 문화를 폄하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제게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본을 비난하거나 미워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역사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그리고 이런 제 변화는 곧 큰 시험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죠. 동아시아 역사 수업,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일본인인 도야마 교수는 강의 시작부터 확신의 참목소리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의 입장에서만 설명했습니다. 삼국사기부터 이어진 한국의 역사적 기록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로요.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죠. 저는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진우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하게 삼국사기부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까지 역사적 문헌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죠. 심지어 17세기 일본 막부의 공식 문서까지 언급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순간 도야마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한국의 주장일 뿐이야. 그때였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찾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어요. 영국 공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한 자료들, 심지어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문서까지. 그때 교수는 제 발표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죠. 유키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과 게시판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역사학과 교수님들께서 개입하셨어요. 도야마 교수의 편향된 강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그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인 학생들 중에서도 저와 진우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 사건 이후 학교는 동아시아 역사 강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한쪽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지 않게 된 거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우가 저에게 말했죠. 넌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정한 용기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역사 수업 사건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한국의 현대사와 문화를 공부했죠. 특히 한국의 광고와 미디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 혹시 이 광고 캠페인 봤어? 어느 날 진우가 보여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캠페인이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메시지였죠.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사회적 가치도 생각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영국의 대기업들이 식민지 시대의 잘못을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은폐하려 하죠. 더 찾아보니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또 진우의 소개로 한국 광고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친구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야. 문화를 알리고 가치를 전달하는 거지. 그 친구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에밀리도 힘이 되어주었어요. 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잖아. 그리고 이제 동서양의 문화도 이해하게 됐고 한국 기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맞아요. 제가 가진 이 독특한 배경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결심을 굳혔죠. 한국의 광고회사에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배운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동서양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영국 보수당 의원의 딸이 한국 기업에 취직한다고. 예상대로 아버지는 분노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만 깊이 내쉬셨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더 이상 그들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전통이요? 가문의 명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실과 정의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알게 된 역사적 진실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설명했죠. 영국도 식민 지배를 미화하며 가르쳐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해요. 제 진심 어린 말에도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시며 나가라고 소리치실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고 한국행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의 한국행 결정을 듣게 된 건지 유키가 저를 찾아왔어요.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였죠. 정신 차려, 소피아. 너의 모든 인맥과 미래를 날려버리는 거야. 이런 결정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말은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유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토록 나를 통제하려 했는지. 하지만 난 더 이상 거짓된 우정이 필요 없어.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속박하는 게 아니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그렇게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영국인이지만, 아니 영국인이기에 더욱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저력,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발전시킨 창의력,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진심에 감동했나 봐요. 합격 통지를 받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딸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풀리더군요. 알았다. 내 선택을 존중해주마. 하지만 약속해라. 내가 선택한 길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를 껴안았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길,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준 부모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안아드렸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한국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죠.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 속에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죠. 제 앞에 무슨 난관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믿기로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갔고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죠. 언어도, 문화도, 일하는 방식도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광고회사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우리 팀이 진행한 기억하는 미래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이었죠. 제가 영국인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어요. 서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소피아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팀장님의 이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제 시각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관점을 더했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이 캠페인은 영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BBC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기도 했죠. 또한 진우와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는 이제 서울대 강사가 되어 청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가끔 그의 수업에 초청되어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해요.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일 때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변하셨어요. 지난 추석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거든요. 한복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은 이제 아버지 서재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떠나시는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키의 소식도 가끔 들려와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적대적이진 않더군요. 얼마 전엔 그녀가 보낸 메일을 받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다만 난 아직 그만한 용기가 없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유키가 성장한 것 같아서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을 접목한 글로벌 캠페인이죠. 제가 처음 꿈꾸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가끔 옥스포드에 제 옛방에 걸려있던 새 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새 장 속의 새는 이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있죠.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배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에겐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까요. 퇴근을 하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실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독도 문제를 공부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이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 마주하는 것이 더 큰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특히 위안부 문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평화로운 집회에서 할머니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그분들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평화와 화해를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는 그분들의 말씀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며 생각해요. 제가 만드는 광고 캠페인이 단순한 상업적 메시지를 넘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를요.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영국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 뿌리인 영국과 제 선택인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거든요. 가끔 옛 친구 유키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그녀도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사람에겐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제가 배운 진실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부모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시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게 됐죠.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국회에서 한국과 영국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연설을 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제 책상 한쪽에는 작은 그림이 걸려 있어요. 세 장 밖으로 날아오르는 새를 그린 그림이죠.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과 영국, 나아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이미 시작했답니다. 한국은 제게 나다움을 찾게 해주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믿는 가치를 위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